송지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는 시를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제목이 안곡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곡이 뭔지 아십니까? 네, 제목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안곡이 이게 한옥에서 쓰는 말입니다. 단어입니다. 네, 안곡이 뭐냐면 요 지붕의 요 곡선이 안곡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안곡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 이 자연스럽게 잡는 방법을 이제 각자 목수들마다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양쪽 끝에 이제 줄을 잡아 당겨서 이렇게 현수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이제 참고를 한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큰 규모의 건물에는 이제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작은 건물에서는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잡기도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붕에서 이제 보여지는 곡선은 이제 요렇게 앞에서 볼 때 보여지는 요 안곡이 있고요. 위에서 보면 또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양쪽 사면이 전부 다 안쪽으로 조금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이 2차원적이지 않고 3차원적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휘어져 있으면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건 또 뭐라고 하냐면 안허리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곡과 안허리곡이 지붕 곡선에서 우리나라 지붕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선이다. 그래서 한국적인 선이다라고 얘기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붕선이 일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안곡을 잘 쓰지 않습니다.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과장돼서 쓰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끝을 올려서 좀 과도하게 보여지는 그런 형태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약간 인공적인 느낌이 나고 직선이기 때문에,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너무 장식적인 느낌이 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선을 잡아 당겨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자연스러운 이제 그런 중력에 따른 곡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그 두 나라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지붕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굉장히 심도 깊은 얘기로 들어가 버렸는데 제가 시를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한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옥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으로 뭐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는 옛날 집을 우리가 한옥이라고 생각을 다 하실 거고, 그러면 이제 한옥의 범위가 어디까지가 이제 한옥일까라는 그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옥에서 많이 살아봤었기 때문에 어리실 때는 또 살아보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 한옥을 살면서 우리가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나 어떤 그런 물리적인 편안함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한번 오늘 이렇게 가볍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제 우리의 살림집 한옥이라고 해서 제가 그 속에 있는 얘기들을 아시는 것도 있으실 거고 또 모르시는 건 오늘 꼭 한번 들어보시고 또 아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는 한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안에 숨어져 있는 얘기들을 또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토요일에 또 이제 답사를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예담촌에. 그래서 그 예담촌 가시면 볼 건물들을 제가 몇 개 소개를 해드리는 순서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옥이라는 말을 먼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한옥이라는 말이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지은 집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너무 두무산한 얘기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한옥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분석을 좀 해보니까 언제 이제 이 말이 처음 한옥이라는 말이 나왔냐면, 옛날 조선시대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쭉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건물들을 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사는 집을 한옥이라고 따로 부르지 않았겠죠. 그냥 집이라고 불렀겠죠. 그런데 이제 개항을 하게 되면서 서양식 건물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건물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식 격상가옥이라든지 아니면 서양식으로 이제 르네상스라든지 이런 서양식의 건물이 들어오면서 그럼 기존에 있던 우리나라에 있는 건물들을 뭐라고 부를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이제 하시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 건물하고 좀 비교를 할 수 있는 어떤 용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서양양식과 대비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신조어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집이 모두 한옥이었기 때문에 한옥이라는 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서양식 건물이 주로 많이 지어졌던, 특히 이제 서울의 정동길에 남아있던 기와집들을 가르쳐서 저 집을 어떻게 뭐라고 부를 거냐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한옥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용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설 말고 우리가 법적으로도 한옥이라고 뭔가를 지칭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한옥을 짓는다고 하면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옥을 뭐라고 특정을 지어야만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법규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만들어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술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전통 기술로 만든 집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사는 집을 그러니까 우리가 살림 집이죠. 을 따로 떼어서 한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궁궐이나 뭐 서원이나 향교나 이런 것들은 한옥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전통 건축이라는 표현으로 능수하게 표현하고 한옥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지목자를 쓰기 때문에 살림을 하는 집을 우리가 한옥이라고 이제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게 사전에 등장을 한 것은 1975년대부터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한옥이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한자와 이제 한자와 집이라는 옥자를 붙여서 이제 한 민족의 집이다라고 이제 이름을 만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참 이게 우리 이 정말 쓸데없는 연구를 하시는 분들끼리는 이제 이걸로 많이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살아야만 되느냐, 우리나라에서만 지어야 되느냐, 우리나라 사람이만 살아 여기 그 지역에만 있어야 돼. 이렇게 자꾸 북한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있는데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기술로 거기다 지금 그 한옥이라고 부를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걸 이제 뭐 이렇게 구분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여기 말돼 있는 것처럼 우리 민족 혹은 우리 민족이 정착해 온 지역 등에서 그런 것들, 그런 쪽에서 우리의 기술을 가지고 지은 집,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게 좋겠다. 예,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밑에 사진을 보시면 이제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서양의 기술로 우리나라에서 지은 집, 이런 것들은 한옥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거죠. 예. 또 가운데는 일본 사람이 일본의 기술로 우리나라에 지은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거는 성당인데 서양의 정신이나 서양의 종교를 가지고 한국인이 한국 기술로 만든 성당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한옥으로 못 부르냐, 이런 얘기가 이제 자꾸 나오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한옥은 이런 개념이지만 이런 집들과 구분하기 위한 어떤 그런 사전적인 의미도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 길었죠, 그렇죠? 그 한옥의 구조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기둥을 세웁니다. 예, 돌을 놓고 그 돌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을 서로 연결해서 지붕을 올리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나라 다 똑같지 않나요?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극단적으로 말해서 일본도 우리하고 거의 모양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일본은 그 지붕을 뜯어보면 이제 우리가 여기 지금 요 건물을 보시면 요 기둥이 있고 기둥이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는 보호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보호가 이제 지붕의 가동을 받아주게 되는데, 일본은 그 위에 안에 트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러스라는 것은 뭐냐면 작은 부재를 연결해서 큰 가중을 받아주려고 만든 구조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왜 삼각형으로 이렇게 공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체 있지 않습니까? 지붕에 보면 그게 이제 트러스 구조거든요. 일본은 거의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 바깥은 똑같지만 내부를 보면 굉장히 작은 부재를 막 연결하고 못을 쳐서 구조를 만듭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콘크리트 구조 거의 똑같습니다. 예. 기둥 세우고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나무를 대들보를 걸고 그 위에다가 도리 같은 그런 지붕 부재를 얹어서 큰 부재들이 큰 지붕을 이 가중을 받는 그런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건축물이 나무를 구하기도 힘들고, 왜냐하면 굵고 큰 부재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힘들고, 그래서 지금 한옥을 지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너무 비싸다. 우리나라 구조로 지금 왜 굵은 나무를 사야 되는데 나무는 굵을수록 비싸니까요, 그죠? 나무가 굵지 않으면 집이 작아질 수밖에 없고, 큰 집을 지으려면 일본 같은 경우는 트러스 구조로 대충 이렇게 다국게나 그런 거라고 그냥 이렇게 두드려서 만들어도 대충 지붕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잖아요. 엄청나게 큰 나무를 사야 되니까 저기 캐나다나 미국에서 이제 다글라스 같은 나무를 사와서 이제 집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말로 이렇게 쭉 설명드렸습니다만, 이제 그걸 조금 이제 전문가답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볼을 걸고 그 위에 소로 첨차 이런 것들이 뭐냐면 들어보셨습니까? 공포 들어보셨습니까? 네. 공포라는 부재를 만드는 것들이 저런 소로와 첨차
제공 이런 부재들이거든요. 그런 것과 그 위에 이제 지붕을 받치는 부재가 돌이하고 석가래입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이제 구성되는 게 한옥의 구조다라는 것이고, 지역별로 우리 한옥을 좀 구분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별로 구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기온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북쪽으로 가면 춥고 남쪽으로 가면 따뜻하고,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극으로 이제 바다쪽 가쪽으로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이런 이제 기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집을 크게 우리나라의 한옥은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북부지방 한옥입니다. 북부지방은 너무 추우니까 방을,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남부지방에 있는 우리가 근처에서 볼 수 있는 한옥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길쭉하게 집이 생겼습니다. 그죠? 아니면 기역자가 생겼거나. 그래서 부엌 있고 방 있고 대청 있고 방 있고 이렇게 집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북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앞쪽에 부엌이 있습니다. 부엌이 있는데 그 부엌 위에를 넓게 만들어서 그걸 마루로 씁니다. 그럼 바닥이 따뜻하잖아요. 불 때면. 그리고 그 안쪽으로 방이 있는데 방이 이게 서로 붙어 있습니다. 4개의 방이 받전자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열기를 최대한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외기가 최대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여기를 폐쇄적으로 방을 만들어서 최대한 열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옥을 만듭니다. 두 번째는 중부지방입니다.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죠. 예. 추울 때, 더울 때가 극명하게 갈리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추울 때는 열을 최대한 보온해야 되고, 더울 때는 최대한 바람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남부지방, 말씀드린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엌 있고 방 있고 대청 있고 방 있고 이렇게 해서 바람이 불고 이렇게 외기를 많이 접하게 해서 열기를 여름에 최대한 덥지 않게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좀 춥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모양이 길어집니다.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미는 거. 그러면 가운데 이제 중정이 있으면, 마당이 있으면 거기에 햇빛을 받아서 이제 따뜻할 때는 따뜻하고, 또 약간 일부는 열려져 있으니까 바람이 불어서 시원해야 될 때는 좀 시원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집의 중간쯤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한옥을 볼 때, 한옥이 보니까 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좀 복잡하게 붙어 있네 하면, 이 집은 좀 추운 집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예. 그러면 그런 집들은 대부분 어디냐면 산밑이거나, 아니면 좀 여기 경남지방 중에서 좀 추운 지역이거나, 함양이나 뭐 이런 곳에 가면 기역이나 니은 이렇게, 아니면 저기 어디입니까? 하동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경북의 안동이나 이런 데 가시면 디귿자, 리을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거기 왜 조금 춥거든요, 겨울에. 예, 산간지방이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다른 모습들이 있다. 그래서 한옥이 기후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양들이 달라졌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유교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유교가 붙으면서 뭐냐면 남녀를 구별하고, 그죠? 예, 장유유서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자는 저기 안 보이는 곳에 제일 안쪽으로, 남자가 사는 공간은 바깥쪽으로 해서 손님들 많이 만나는 곳으로, 그래서 사랑채가 앞에 있고, 여자들 공간이 안채는 저 뒤쪽에 있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마당에서 보면 사랑채는 보이지만 안채는 전혀 보일 수 없게끔 해주고, 대신에 사랑채에 뭐 손님이 오고 하면은 밥 먹고 뭐 술상도 차려주고 해야 되니까 사랑채 뒤쪽에다가 문을 내서 그쪽으로 이제 상을 갖다 주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남사 예당촌을 가시면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유심히 한번 보시면 그런 게 참 재미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한옥을 어떻게 짓는지 순서를 좀 우리가 이런 이름들은 조금만 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한옥이나 이렇게 답사를 다니시다 보면 다 그냥 거의 똑같은 집처럼 다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저도 이제 사찰을 많이 다니지만 사찰 병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 다 똑같은데 뭘 또 봐 하면서 이렇게 앉아서 쉬신단 말이죠. 근데 그걸 조금만 볼 줄 아시면 참 재밌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걸 보는 거의 방법의 가장 1번이 용어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우려면 단어를 외우듯이 기본적인 용어는 조금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 우리나라 건축의 특징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기단입니다. 건물들 다 기단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중국이나 일본 건물은 기단이 없습니다. 희한하죠. 네,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기단을 씁니다. 예, 비가 오고 벌레들이 쉽게 올라오지 못하게 일부러 우리나라는 기단을 만듭니다. 근데 왜냐하면 나무가 썩으면 안 되니까. 근데 중국은 왜 오냐?
중국은 오히려 일반 살림집은 벽돌집이 많습니다. 예, 벽돌집이 많고 나무로 지은 집이 잘 없어요. 일본은 어떻게 하냐? 그냥 썩으면 교체합니다. 예, 그리고 비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마루를 만드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땅에다 세우고 이렇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축의 우리나라 전통 건축의 특징 중에 하나를 꼽으라 하면 기단입니다. 그래서 기단이라는 것은 뭐냐? 집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단을 만들어 놓은 한 단 더 높게 이렇게 높이를 높여 놓은 겁니다. 그래서 비물이 치지 않고 벌레나 이런 것들 충해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나무에 침범하지 않도록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족담이나 뭐 대돌이나 이런 말들을 이제 비슷한 말로 썼습니다. 근데 이 기단이라는 것이 원래 땅보다 조금 높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단의 기는 건축물이나 성곽, 담장대, 구조물을 올려놓기 위해서 만든 걸 전부 다 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이라고 하면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만든 이런 토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단이라고 하면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높게 만든 어떤 형태의 위치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의 기단도 있지만 사직단, 성농단 이런 건 뭐냐면 신에게 기도하는 곳이거든요. 예, 왕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직단, 성농단이 있고 첨성대 그 밑에 또 기단이 있습니다. 예, 기단이 있고 또 우리 석탑에도 기단이 있습니다. 혹시 석가탑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으십니까? 석가탑이 몇 층입니까? 3층 석탑이죠. 근데 실제로 가보면 초등학생들 보고 이거 몇 층이냐 물어보면 5층이래. 왜 그러냐? 기단이 2단이라고 쓰습니다. 기단이 2개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지붕 모양으로 된 게 3개입니다. 그러면 3층 석탑입니다. 그러니까 밑에가 뭐가 있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지붕 모양으로 만든 게 몇 개가 있는지를 세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봤는데 기단이 2개인데 3층이네? 그러면 대충 옆에 있는 분한테 이거 동의신학과야 하면 거의 90% 맞습니다. 네, 99% 맞다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기단이 2개인데 위에 탈이 3개네? 3층이네? 3층 석탑이네? 그래 동의신학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엄청 똑똑한 사람 될 겁니다. 엄청 간단하죠. 네. 그리고 있고 통도사에 이제 가 보시면 통도사에 그 대웅전에 가시면 그거 아십니까? 석가모니 불이 없습니다. 아십니까? 네. 예. 왜 없습니까? 네, 뒤쪽에 진진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진사리가 있으니까 부처님의 가짜 모양을 만들 필요가 없죠. 진짜가 저기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볼 수 있게 가운데다 구멍을 이렇게 뚫어서 혀를 뚫어서 뒤를 볼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모신 곳이기 때문에 여기도 단이죠. 예. 예. 그래서 금강계단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신성시할 수 있는 곳이나 누군가를 뭐 우리가 기도하거나 뭐 그런 어떤 행위를 하는 장소로 우리가 단을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단은 처음에는 원래는 없었어요. 기단을 만든다는 걸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기술이 우리가 이제 옛날에 진짜 구석기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게 돌도끼 이런 걸로 이제 땅을 파고 뭐 이렇게 했을 건데 우리가 움집이라고 하죠. 움집 같은 걸 만들게 되면 신석기쯤 되면 이제 땅을 파서 집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뭐 매듭을 묶으려면은 매듭을 묶을 수 있는 밧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밧줄도 없죠. 예, 만질 줄 모르니까요. 그냥 나무 돌로 이렇게 대충 깎아 와서 이렇게 대충 얼기설기 얽어서 이렇게 움집처럼 이렇게 움막처럼 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넘어지기도 쉽고 비가 오면 물이 다 들어차기도 하고 엄청 바닥에 맨바닥에 잘라서 춥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바닥을 팠습니다. 이렇게 60cm 정도 땅을 파요. 그러면 바람의 영향도 좀 누워 있으면 이제 위로 바람이 지나가니까 좀 덜 춥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따뜻하다는 걸 아시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오고 하면 이거 엄청 불편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어떻게 되냐? 이게 점점 땅으로 올라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청동기가 되면 한 20-30cm. 이제 그 이후에 철기 시대가 되면 이제 철로 된 그 장비로 이제 도구들로 이제 나무를 깎기도 하고 이제 끈을 묶어서 만들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건물이 제대로 된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기사를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의 건축의 특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국은 민가에는 잘 설치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벽돌로 집을 짓는다. 그리고 일본은 마루가 많이 발달해서 이거 그냥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단을 돌로서 이렇게 뭐 쌓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일본이나 중국 가셔서 한번 유심히 보시면 또 좋은 비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구조입니다. 기둥 위에 이제 올라가는 모든 목조의 형태를 우리가 이제 구조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면, 한국의 구조는 가구식이라는 거예요. 가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짠다는 거죠. 나무를 이렇게 짜서 이렇게, 일본은 못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작은 나무를 못을 쳐서 결합을 시켜서 만드는 방식이고요. 우리나라는 나무 하나하나를 전부 다 이렇게 하나씩 파서 끼워 맞추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형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가구라고 말할 때는 넓게 말하면 기둥에서부터 이제 우리 지붕에 있는 그 기와를 제외하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나무 전체를 가구라고 하고요. 좁게만 말하면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가구법이 뭔데라고 물을 때는 뭐냐면 지붕 부위만 말하는 겁니다. 예, 그게 특징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건물을 분류하는. 그래서 그렇게 두 개로 그냥 이런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구식 구조에 우리나라 가구식 구조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왜 일본처럼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기술법이 훨씬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냥 철물을 치지 않고 나무만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술법이 있었던 거죠. 일본은 그게 안 되니까 못을 쳐서 어쨌든 여기저기 가세를 대어서 안 흔들리게, 안 무너지게 만든 것이고요. 우리는 정확한 구조 계산을 통해서 요 정도로 만들면 집이 되어지겠구나, 지붕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계산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기본이 된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가구식의 구조의 단점은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라는 게 무한정 길지 않고 무한정 굵지 않기 때문에 규모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습니다. 무한정 가다가는 가운데가 부러져 버리니까 안 되고, 기둥도 마찬가지로 무한정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높은 건물이 잘 없잖아요. 그죠? 지금 있는 거 해봐야 뭐 팔상전, 그죠? 법주사 팔상전 가시면 그게 뭐 한 5층 정도 규모의 이제 건물인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나무를 이렇게 몇 번을 연결을 해가지고 그렇게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조가 튼튼할 수가 없죠. 그래서 높게 넓게는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큰 건물을 짓고 싶어요. 어떻게 하냐? 길게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 종묘거든요. 그죠? 종묘, 그러니까 이제 그 역대 왕들의 시내를 쫙 모셔야 되는데 그걸 다 한 공간에 넣고 싶은데 못 넣으니까 길게 집을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일대 태조부터 어떤 식으로 놓을 거냐에 대한 싸움을 이제 하기도 하고, 태정, 태세, 문단세 이렇게 할 것인가, 태정, 태세, 문단세 이렇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할 것인가,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를 왼쪽에 놓을 거냐, 누구를 가운데 놓을 거냐, 누구를 오른쪽에 놓을 거냐, 누구를 옆방에 놓을 거냐, 이런 것 때문에 엄청 많이 싸웠어요. 왜냐면 우리 때 우리가 모셨던 이 왕은 이 사람보다 높은 사람 같은데 그럼 우리를 왼쪽에 보내줘, 아니 우리를 오른쪽에 보내줘,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그 법까지 말씀을 드리면 너무 나가는 거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기둥 보호를 제외하면 전부 다 개구가 되는 구조잖아요. 그죠? 우리가 대충 말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벽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벽이 없다는 말은 그 벽이 구조의 내력의 힘을 받지 않는 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얇은 문이나 창으로서 막아서 이렇게 벽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벽돌조 같은 경우나 이제 석조 같은 경우에는 그 벽 자체가 이제 힘을 받는 구조지만, 우리는 기둥하고 대들보가 모든 하중을 다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부 개방적인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당은 완전히 외부고, 마당하고 우리 집이 있는데 마당 우리 집 사이에 이렇게 처마가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처마 밑은 지붕이 있지만 다 열려져 있잖아요. 그럼 거기는 외부 공간인가? 또 대청에 앉으면 지붕과 양쪽에 벽은 있지만 앞뒤로 열려 있으니까 그럼 그건 또 내부인가 외부인가? 대청 안에 들어가면 방들이 다 있고 앞에 창문만 있는데 이건 내부인가 외부인가? 이렇게 복잡한 감정을 주는 건물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외부고 내부인지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모호한 건축이고, 이런 것들이 현대 건축에서는 이게 이제 열려진 외부 공간에 대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내부 공간이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건축은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건축이라는 것이죠. 예,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건축이 외부 공간을 활용하거나 외부에 있는 전경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건가, 차경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옛날부터 이제 있어 왔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용어 이제 몇 개 이제 외우면 좋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 정도는 알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첫 번째, 보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 기둥과 기둥을 가로질러서, 예,
지붕을 받치는 부재는 보라고, 그러니까 대들보 뭐 이런 말 쓰시지 않습니까? 그럼 도리는 뭐냐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제 기둥에서 이렇게 가는 게 이제 대들보라고 했는데 대들보를 가로질러 가는 거를 우리가 도리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붕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을 때 앞뒤로 지나가는 건 대들보고 지붕의 모양대로 지나가는 건 도리입니다. 그럼 도리는 무슨 역할을 하냐? 도리에다가 석가래를 얹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렇게 지붕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으면 제일 위에 꼭대기 용마루 있지 않습니까? 용마루하고 요 기둥하고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삼각형이 석가래가 이렇게 올라가려면 얘들이 뭔가 받치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받치는 부재가 돌입니다. 우리가 잘 안 보이는데 어디 가면 보실 수 있냐면 우리 저 상량문 요 집에 가면 대청 위에 상량문 쓰신 거 이거 한 번씩 보시잖아요. 그죠? 옛날 집에 가보면 그 위에 있는 게 돌입니다. 요렇게 지나가는 게. 예, 동그랗게 생긴 부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도리가 있고요. 대공은 뭐냐면 대들보 위에 해서 용마루를 만드는 도리를 받는 부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을 만들게 되면 여기 기둥, 대들보 지나고 위에 삼각형 꼭지점 있지 않습니까? 그 꼭지점에 지나가는 도리를 받는 부재를 우리가 대공이라고 합니다. 예. 동자조는 우리 그냥 넘어갈게요. 이건 어려워요. 설명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창방은 뭐냐? 기둥과 기둥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가는 것을 제가 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렇게 가로지지 않고 요렇게 옆에 있는 친구하고 연결되는 부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서로 엮어야 되니까. 그게 창방. 네.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요렇게 사각형의 집이 있으면 요렇게 삥 외곽을 뚫리는 볼을 따로 창방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예. 한옥에서는. 그리고 평방은 뭐냐면 평방은 잘 없는 부재인데 어디 가면 있냐면 사찰의 대웅전에 가면 반드시 있는 부재입니다. 뭐냐? 사찰에 가면 우리 이렇게 막 건물이 엄청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화려한 이유가 기둥 위에 이제 이렇게 포를 짜게 되는데 기둥 위에 포를 짜면 그 기둥 위에만 포를 짜는 것이 아니고 지붕이 너무 무거우니까 기둥하고 기둥 사이에도 이렇게 포를 짜거든요. 그러면 포가 많으니까 우리가 그걸 다포식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가 많다 해서 다포식이라고 하는데 기둥하고 기둥 위에는 기둥이 있으니까 그 위에다가 이렇게 포를 짜면 되는데 기둥하고 기둥 사이에는 기둥이 없는데 그 위에 포를 짜야 되잖아요. 그럼 뭔가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죠? 걔가 평방입니다. 그래서 평방이라는 부재는 다폭의 건물에서만 볼 수 있는 부재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평방이 이렇게 되어 있네라고 말하는 순간 그분은 다포개가 어떤 거라는 걸 아시는 분인 거죠. 그러면 사찰 대웅전 갔을 때 여기는 평방이 넓게 잘 만들어져 있네 이렇게 그냥 한 말씀 하시면 뭐 그런 것도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죠. 네.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평방은 없지만 이제 그걸 이제 그림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둥과 기둥이 있고 대들보가 지나고 대들보 건물이 좀 클 경우에는 그 위에 보를 하나 더 올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라고 하면 종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중보도 있고 뭐 상중보도 있고 뭐 더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대들보, 종보 요 제일 위에 있는 그 속꼭지점을 받는 건 뭐다? 대공. 예, 요렇게 되는 거죠. 예. 간단하죠. 그리고 요렇게 기둥을 요렇게 지나가는 애들이 장방. 요렇게 속꼭지점을 만들어주는 동그란 부재들이 도리. 요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지붕을 받아주는 실제적인 부재는 석가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석가래가 있어야 그 위에다 기와를 올릴 수 있으니까요. 네. 제가 아까 일본하고 비교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고려시대 때 만든 우리나라 건물 중에 남아있는 몇 개 안 되는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예, 수덕사라고 하는 절에 있는 대웅전입니다. 이 옆에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보가. 이런 거 처음 보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거의 보는 건물들은 거의 대부분 뭐냐면 17세기 이후 건물입니다. 우리나라 건물의 거의 대부분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다 불탔거든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해에 있는 유명한 무슨 절들 이런 거 다 없습니다. 다 불탄 것들입니다. 다 새로 지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시기 바와 같이 1300년대에 지은 겁니다. 14세기 때 지은 건물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짓는 건물을 보는 거하고 전혀 다른 모양으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체를 하나 만드는데도 그냥 대충 앞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그냥 대충 만들었는데 이때는 이 부처님 이때는 불교가 국교였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모시는 공간을 그렇게 함부로 지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지은 겁니다. 예.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특히 요것도 보거든요. 요 보를 뭐라고 하냐면 속골이 닮았다고 해서 우미량이라고 합니다. 예, 우미량. 예. 다음에 혹시 시간 되시면 여기 한번 구경 꼭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 실제 모습입니다. 이렇게 지금 뽀족뽀족 튀어나오는 얘들이 다 돌입니다. 돌이. 예, 이 애들이 이제 석가리를 받아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들이 돌인 거죠. 예. 요렇게 생긴 게 포입니다. 포, 공포. 그래서 여기는 지붕 위에만 공포가 있기 때문에 주심포라고 합니다. 예, 주심포 양식. 고려시대 때는 주심포 양식이고요. 조선시대로 넘어오면 다 포개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면 요렇게 만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하나 다 만들기가. 그러니까 그냥 여기만 좀 화려하게 만들고 요런 거 대충 만드는 거죠.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앞에 가면 우리 절에 가보시면 엄청나게 화려하지만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정도까지 화려하지는 않잖아요. 이제 뭐 단청을 치해서 화려하게 보이긴 하지만 이런 화려함은 없다는 거죠. 예. 왜냐면 너무 힘들어요. 만들기가. 또 너무 아픈 얘기지만 임진왜란 거치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돌아가셨고 너무 많이 일본에 끌려갔습니다. 예. 그래서 기술 장인이 없는 거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얘기도 나중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옥은 요렇게 이제 나무를 깎아서 끼워서 못을 치지 않고 만드는 구조다. 그래서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 나무와 나무를 연결하는 방법은 명칭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음이 있고 맞춤이 있습니다. 이음은 뭐냐?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이음입니다. 이어서 간다는 거죠. 맞춤은 뭐냐? 다른 각도에서 합치게 되면 맞춤이 됩니다. 그래서 이음은 요렇게 이음 있는 게 뭐 계속 하는 거니까 크게 이제 뭐 구조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은 하중에 의해서 이제 부서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단면적을 최소화하면서 이제 연결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찾은 거죠. 예. 그래서 요런 이음과 맞춤이 있고 그에 따른 이름들이 많이 있다. 예. 그렇게 되는 거고 요렇게 이제 기둥에 올라오게 되면 기둥을 갈래를 이렇게 4개로 쪼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가 끼고 이렇게 기둥과 옆에 기둥은 창방이 지나간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창방도 기둥에 끼어야 되고 이 대들보도 기둥이 끼어야 되니까 기둥이 4개로 쪼개져야 되는 거죠. 그래 끼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4개 맞춤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4개로 쪼개어서 끼웁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대충 하면 이거 그냥 부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 정교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여기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이렇게 특수한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부러지지 않게끔 이렇게 합쳐져서 그것들이 모두가 다 합쳐지면 거기에 빈 공간이 없게끔 딱 그렇게 깎아냅니다. 그래서 절대 단면에 손실이 없게끔 해서 하중에 문제가 없게끔 이렇게 맞춤을 한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포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공포를 왜 만들었느냐? 첫 번째는 의장적인 게 있습니다. 예쁘게 보이고 싶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는 그 부재 하나하나 이렇게 한 땀 이렇게 깎아가지고 만들어서 예쁘게 만들었다고 하면 이제는 그런 장인도 없고 또 그러기에는 부재가 너무 좋은 부재도 없고 하니까 임진왜란 지면서 얼마나 우리나라 국토가 다 불타고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재도 없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다른 집에서 무너졌던 거 그런 거 대충 가져와서 하기도 하고 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좀 화려하게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부처님을 모시는 공간인데 너무 이게 좀 부실하게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공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부재를 여러 개를 겹겹 쌓아가지고 이제 밑에서부터 부채꼴로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일자로 쭉 올라가면 하중을 적게 받지만 이게 위에가 단면적이 넓어지면 넓은 면에서 이렇게 하중을 받게 되니까 더 이제 큰 하중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사다리꼴로 이렇게 넓게 만들어서 하중을 넓게 받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쁘게 짓고 싶다. 화려하게 짓고 싶다. 두 번째는 지붕의 하중을 많이 받고 싶다. 작은 부재로. 예. 왜 의장적인 게 왜 있냐면 우리나라 건물은 이제 이렇게 대충 생겼는데 지붕이 절반이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볼 때는 이제 밑에서 이렇게 위로 보기 때문에 기둥이 이렇게 높아보이고 지붕이 요만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절반입니다. 지붕이.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워 보이겠습니까? 새카만 그 기와를 얹어가지고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멀리서 보면 지붕밖에 안 보이니까 굉장히 무거워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부재를 가지고 굉장히 가볍게 들어놓는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사람들이 가서 봤을 때 그렇게 무거워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느끼신다는 거죠. 그래서
수직도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위로도 이렇게 이제 사다리꼴로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요만큼 이제 또 건물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의 규모도 좀 올리고 수평적으로도 요게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요 처마가 더 밖으로 많이 나오겠죠. 예. 그러면 이제 요걸 과하게 이제 해가지고 최대한 이걸 많이 빼면 또 지붕이 커지니까 또 그렇게 욕심을 내는 또 건물도 있어요. 그런 건물들은 이제 가보시면 이제 비세고 이제 막 여기가 기울어져 앞에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기와가 막 떨어지고 이제 하는 거죠. 예. 욕심을 너무 많이 내신 거죠. 요게 이제 공포의 모습들인데 요거하고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얘는 굉장히 단순하고 그죠? 얘는 엄청 화려하잖아요. 어떤 게 더 뒤에 것 같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다니까. 이건 허접한 겁니다. 화장을 하는 거죠. 화장을. 안 예쁜데 난 진짜 난 안 되겠다. 이렇게 난 도저히 못 나가겠다 하고 막 꾸미는 거예요. 엄청나게 꾸미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뭡니까? 구조적으로 딱딱 필요한 것만 딱 들어있죠. 예. 근데 그것들이 아구가 딱 맞게 예쁘게 딱 정확하게 그 자리에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예. 못합니다. 지금 우리 보고 지금 해라면 못합니다. 이렇게. 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구조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이렇게는 할 수 있죠. 왜? 이빨이 전부 부재가 딱딱딱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서부터 눌러서 오는 거기 때문에 하중 계산이 됩니다. 이거 보십시오.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부재와 부재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을 할 수 없어요. 얘는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기둥이 이게 대들보가 이렇게 오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밑에 이 기둥이거든요. 지금 받고 있는 지점이 여기 하나, 둘, 셋, 넷, 딱 6개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렇게 일자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실제로 보시면 어이구야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요거는 뭐 화려하게 잘했네 요 정도죠.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네, 세 번째로 지붕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붕 얘기는 제가 오면서 좀 했습니다. 그죠? 예, 지붕은 우리가 이름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옆에서 봤을 때 요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 거. 요 뭡니까? 맞배. 서로 맞대고 있다고 해서 맞배 지붕이라고 합니다. 예. 요거 위에서 봤을 때 위에 지금 여기 용마루가 하나밖에 없죠. 그죠? 요렇게 하나. 예,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우진각이라고 합니다. 우진각.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지붕. 요건 뭡니까? 옆에서 봤을 때 팔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한자로 팔자처럼 생겨서 팔짝 지붕이라고 합니다. 예. 요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는 팔짝 지붕이네? 아니면 여기는 뭐 맞배 지붕이었네?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게 더 만드는 게 어려워 보이니까 이게 더 좋은 건가?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고려시대 때는 팔짝 지붕이 없었고 거의 대부분 맞배 지붕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포개를 만들게 되면서 화려하게 집을 지으면서 이걸 조금 더 모양새 있고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팔짝 지붕으로 변화된 것들도 있고 또 오히려 단정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맞배 지붕을 고수하는 건물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 근처에 성주사 대웅전이나 이런 데도 가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맞배입니다. 근데 그거 되게 웃깁니다. 왜냐면 맞배인데 다포개, 포가 많은 조선시대 후기 건물이거든요. 19세기에 지은 건물이니까 불이 타서. 근데 맞배 지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저희들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돈이 없었구나. 팔짝을 지으려면 돈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 다포로 이제 포를 장식하지 않으면 너무 허전하니까 일단 포로 장식을 합니다. 근데 돈이 경제적으로 부족하니까 맞배를 지었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뒤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다 포가 아닙니다. 포를 만들 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만 하잖아.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건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번 돌아다녀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뒤까지 잘 안 가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근에 지은 절들 말고 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절들을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앞하고 뒤가 다른 건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고성의 화방사 대웅전도 그렇거든요. 예, 운흥사도 그렇고. 네, 고성이 아니고, 예, 고성의 운흥사 대웅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랬지라고 생각하실 게 없어요. 첫 번째는 돈입니다. 결국은 17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절들은 대부분 일반적인 이제 중인이나 아니면 이제 상인들의 시주에 의해서 집을 다시 짓게 되거든요. 불탄 것들을. 이제 뭐 옛날처럼 왕이나 왕실의 도움을 받아서 지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시주 돈 받아가지고 거기 맞춰서 짓는 거죠. 그러면 뒤를 잘 지을 필요는 없잖아요. 안 보니까. 우리도 안 보는데, 지금.
그러니까 앞에는 화려하게 짓습니다. 근데 뒤로 가면 어이구야 싶은 거죠. 예. 그러니까 앞만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보기가 조금 그러니까 거기에 용도 달고 봉황머리도 달고 막 용이 막 이렇게 안에 들어가 보시면 막 춤을 추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의 눈을 현혹을 시키는 거죠. 구조는 보지 마라. 화장하는 거 보지 마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건 없는 거죠 이제는. 이런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너무 노골적으로 나와버리잖아요. 내가 못생긴 게 이렇게밖에 못 짓는 거예요. 이렇게 막 끝을 이렇게 우리가 이걸 쇠서라고 해서 소의 혀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막 달아가지고 여기다가 연꽃도 달고 뭐 막 하면서 이제 예쁘게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더 예쁘다는 거죠. 이제 그럼 이제 과학 얘기 좀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는데 그죠? 첫 번째는 풍수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풍수는 제가 사실 제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구체적으로 뭐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5가지 정도로 풍수를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풍수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경험상 살아보니까 이런 곳이 좋더라입니다. 그때는 몰랐겠죠. 과학적으로 이게 뭐가 좋은지는 몰랐지만 우리가 살아보니까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흐르고 양쪽에 산이 좀 있는 게 좋더라는 겁니다. 살아보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이런 느낌이거든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들어보는 게 이제 배산임수인데, 배산임수는 뒤에 산, 앞에 물이잖아요. 뭐냐? 뒤에 산이 있어야 좀 바람도 좀 덜 불고, 예. 또 비가 오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도 빠지고, 또 물이 당연히 물 있어야 먹고 살기 좋고, 물이 오염이 안 되고, 뭐 이런 거죠. 예, 단순하게 보면 그렇다는 거죠. 살아보니까 배산임수가 좋더라는 겁니다. 좌청형 우백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막 불고, 이러면 살기가 힘들고 그 기후가 그 지역의 기후가 계속해서 외부 기후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하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살기가 힘든데 약간의 분지형으로 되어 있으면 바람 좀 세게 불어도 좀 덜 춥고 눈이 와도 좀 물이 산을 넘어오다가 좀 안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기후들을 조절해주는 기능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살아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런 것들을 이름을 붙여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과 조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은 내가 이렇게 앞에 우리를 어떻게 보면 지켜주는 산. 조산은 저 멀리 내가 보면서 이렇게 풍경으로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산.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 좋다는 거죠. 우리나라 그 이제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것 중에 이제 묘가 있잖아요. 묘. 그러니까 이제 그 왕들의 묘. 그러니까 뭐 태릉이라든지 그죠? 그러니까 능이 있지 않습니까? 능원 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조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묘가 바라보고 있는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활행위를 이제 만약에 하게 되면 그 능이나 원묘 같은 왕의 무덤 앞쪽에 있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을 막으면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법으로 그렇게 엄청나게 세게 규제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어겼다가 한번 크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죠. 김포 장릉이라고 옛날에 얼마 전이었습니다. 거기 아파트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어요. 그게 그 앞에 있는 조산을 안산을 전부 다 가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이상한 이제 위원이었겠죠. 이상한 데가 된 거죠. 이거 허가받니? 그러면서 문제가 커졌어요. 근데 이미 이제 입주 날짜는 다가오고 있었고 아파트 철거해라 말라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그 아파트 건설 회사하고 소송이 붙었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아파트에서 이겼습니다. 너무 재밌죠? 원래는 철거하는 게 답입니다. 원래는. 근데 못 이겼어요. 문화재청에서. 왜냐하면 그 전에 분명히 그걸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지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주민들의 그 삶을 유지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해서 그게 이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이제 명단수, 깨끗한 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사신사라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4가지가 조화롭게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이런 CFD라고 해서 이제 그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도시에서 이런 것들을 도시 계획을 할 때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도시를 충분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결국은 풍수지라고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인 거죠. 그리고 도시 계획을 할 때 태양의 고도나 일조 같은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각각의 지역들이 전부 고르게
일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다 분석을 하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뭐 하회마을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강을 끼고 있는 마을들은 전부 다 어쨌든 조금 더 덜 덥고, 예, 덜 춥고, 또 홍수 같은 게 나도 조금 다른 데보다는 훨씬 낫고, 예, 큰 강을 끼고 있으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지금에 있는 삶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온돌입니다. 온돌은 너무 잘 아시니까 뭐 제가 뭐 특별하게 설명은 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저도 이제 어릴 때 집에서 이제 불을 떼면 이제 그때 이제 연탄불이죠. 연탄불을 떼면 그 부분만 이제 장판지가 새카맣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점점 멀어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근처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뜨거워도 거기서 주무시는 거고 이제 두꺼운 이불을 놓고 주무시고 이제 순서대로 이제 쭉쭉쭉 이렇게 자고 했는데, 근데 온돌은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열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거의 고르게 갑니다. 고래를 잘 만들면, 구두를 잘 만들면 거의 고르게 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요렇게 이제 구조적으로 이렇게 열이 요렇게 이제 여기서 불 때면 바로 직타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엄청 높게 이렇게 높게 만들었어요. 분홍기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바로 열기가 바로 치지 못하게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엄청 뜨거우니까 이 공간이 깊죠. 그러니까 이제 위에는 이제 조금이라도 좀 덜 뜨거우니까, 이제 여기는 그나마 그렇게 안 뜨겁고, 이제 이 열이 이제 계속 이제 오르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여기 이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열이 어디로 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게 되면 요때부터는 탁 넘는 순간부터 이제 서서히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예, 고리를 이렇게 짭니다. 그래서 요렇게 바닥을 만들고 여기를 툭 떨어뜨리는데, 여기는 뭐냐? 재가 떨어지는 공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 바퀴를 쭉 돕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굴뚝에서 이제 압이 이제 작은 구멍으로 이제 이렇게 밖으로 이제 외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압이 이제 높아지니까 이쪽으로 바람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힘에 따라서 요 안에 있는 열기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열기들을 고루방에 이제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요 잘 만든 굴뚝 같은 게 부뚜막이나 온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산청에 하동에 가시면 7불사에 가면 아자방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아자방지가 뭐냐면, 아자방이 뭐냐면 그 평면이 아자로 생겼다. 우리 한자로 아자로 생겼다고 해서 아자방지거든요. 거기는 뭐냐면 이제 스님들이 겨울에 이제 문을 잠그고 동굴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동항어라고 하는데, 동항어 기간 내내 이제 거기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나오지 않고. 그러면 이제 춥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불을 떼는데, 그 불을 떼면 뭐 300이고 석 달을 100일을 갖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동항어 내도록 한번 불을 떼면 이게 열기가 남아 있는데, 그래서 어떠냐, 거기 가보시면 사람 키로 됩니다. 이거 들어가는 곳이, 불때로 가는 곳이. 그래서 장작을 쫙 안에서부터 쭉 쌌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을 떼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공기가 없기 때문에 확 안 타고 천천히 타는 거죠. 그러면 겨울 내도록 이게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도 계속 열을 내서 이제 따뜻하게 이렇게 만들어준다라고 합니다. 지금 거기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놓았고, 원래 만들어져 있던 것도 문화적 지정이 되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청은 뭐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대청은 앉아 있으면 시원하잖아요, 그죠? 시원한 이유가 뭐냐? 일단 우리나라 마당은 특징이 뭐냐면 나무가 없습니다. 나무를 심으면 안 됩니다. 그죠? 마당에 나무가 잘 없지 않습니까? 뭐 있어봐야 한 그루 두 그루.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원을 만들고 하기도 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앞에다 연못도 파고 뭐 이래가지고 뭐 금붕어도 뛰어놓고 또 거기 다리를 건드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신선들이 노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일본도 예쁘게 정원을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삭막하리 많지 마당에 나무가 없습니다. 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옆에 대충 이렇게 심지 한가운데 나무 심지는 않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일단 마당이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나라는. 네. 햇빛을 받아서 마당이 엄청 뜨거워야 그 열이 어디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열이 여기로 가겠죠. 그럼 이 열이 위로 올라갈 때, 요 마루가 있어요. 마루 밑은 그늘이기 때문에 조금 온도가 낮죠. 이게 뒤쪽에 조그마한 문을 냅니다. 대청 가보면. 그죠? 다 문이 있죠. 그리고 뒤쪽은 어둡습니다. 습하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흐릅니다. 열이. 바람이 불게 되는 거죠. 압이 날아다니면서.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는 이제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이런 것까지 생각하시면서 하지는 않으시겠죠. 예, 뭐 배르문에 있는 거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압이 높아지면
압이 낮아지면 느리게 하고 그게 이제 속도의 압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어딘가로 공기가 흐르게 된다. 그 구조의 핵심이 대청과 대청과 마당입니다. 예.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야만 바람이 불게 된다. 여기 보시면 이게 문화재로 지정된 칩인데 이게 뭔데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미역자네 남부는 아니구나라는 느낌으로. 남부는 아니겠다. 조금 경상북도 좀 넘어서 지어지겠네 이런 생각 들어요. 그리고 보면 여기가 옆에 창고인데 보시면 여기하고 일자가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뭐냐? 여기는 압이 낮고 여기 가면 압이 높아지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람이 불어요. 네. 여기 앉아있으면 바람이 불어요. 희한하죠. 네. 여기 시원하게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배치를 틀어서 해놨습니다. 네.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분의 생각을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지으니까 시원하다는 건 아신 거죠. 네. 사대부 양반가인데 일자로 짓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그죠? 이렇게 딱 정연하게 집을 지어놨는데 근데 이것만 이렇게 탁. 예.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죠? 예. 마찬가지로 만드는 원리가 장경판입니다. 배인사. 여기 창문 잘 안 보이는데 그죠? 안쪽은 어떻게 되냐? 위가 작고 아래가 큽니다. 바깥쪽은 위가 크고 안쪽이 작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들어 넓은 곳으로 이렇게 좁은 곳에서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이렇게 공기가 대류를 하면서 안에 있는 장경판들을 보호를 해주는 거죠. 저희가 한번 여기 지금은 인사에서 폐쇄를 했지만 이 장경판을 외부에 모시는 게 너무 위험하니까 불탈 수도 있고 하니까 보관소를 설계해서 공사까지 다 했습니다. 실제로 건물도 있습니다. 인사 안에 가면. 근데 어디에 쓰냐면 외부에 안 보이고 이 도난의 우려를 이제 의식해서 지하에다 이걸 친 거예요. 난리가 나는 물이 생기고 온 그냥 바닥이 다 보이고 아무리 강원 항습기를 돌리고 아무리 무슨 장치를 해도 안 되는 거죠. 습기가 찰 수밖에 없어요. 안 되니까 포기 만들어놓고 그냥 포기했어요. 이 기술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바닥에도 보시면 모래 색깔로 차력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쌓아놨어요. 바닥을 우리가 파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습기가 빨리 빠지고 또 병충해나 이런 것들이 곰팡이가 생기지 않게끔 이런 숯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깔아놨어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 배수로가 이렇게 우리가 안거라고 하는데 배수로를 이렇게 안 보이게 묻어놨어요. 배수로가. 그래서 땅으로 물이 흡수가 되면 그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배수로를 타고 물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자기들이 보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민을 하셨죠. 그게 과학적으로 참 잘 숨어 있는 겁니다. 처마에 대한 얘기들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는 약 한 처마의 길이가 기둥에서부터 약 30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져 이렇게 선이 기울어지면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햇빛이 제일 뜨거울 때 얘 각도입니다. 그럼 이걸 더 길게 빼면 되잖아. 그러면 겨울 때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겨울 때 들어오고 여름에 막아주고 얘 처마의 길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 이렇게 안곡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곡선 그냥 일본처럼 일자로 하지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나라는 이제 자연스러움이 좋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플러스가 뭐가 있냐면 일자 여기서부터 구슬을 놓고 이렇게 또르륵 굴리면 일자로 또르륵 굴르는 거하고 이렇게 곡선으로 굴르는 거 어떻게 더 빨리 도착할까요? 곡선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물이 더 빨리 내려옵니다. 그래서 훨씬 방수에 더 좋은 구조인 거죠. 일자보다. 그렇습니다. 수학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물론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과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를 제가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불교 건물 이제 사찰 대웅전도 그렇고 이건 그리스 신전이거든요. 그리스 신전도 그렇고 동일한 건 뭐냐? 신을 모시는 공간이잖아요. 신을 모시는 공간은 어쨌든 최대한
왜곡 없이 짓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 대충 짓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정확하게 정사각형으로 보이고 싶고 누가 봐도 정확하게 동그라미로 보이고 싶고 하는 게 욕심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건물을 크게 짓다 보니까 수평선이 쭉 생기면 여기서 사람 가운데서 이 시대를 위로 탁 올려보니까 기둥은 막 휘어져 보이기도 하고 일자로 지으면 휘어 보이고 또 양끝은 이렇게 머니까 약간 처져 보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쭉 열줄들이 쭉 서 있는데 저 끝에 것들은 여기보다 간격이 더 좁은 것 같기도 하고 더 넓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왜곡을 반대로 건물을 짓습니다. 과장해서 지금 이렇게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가 조금 올라가고 끝으로 갈수록 이렇게 처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운데서 봤을 때 쭉 일자로 보이게 한다는 거죠. 예. 왜곡으로 보정을 하는 겁니다. 기둥도 일자로 쭉 안 만듭니다. 가운데를 살짝 올라가게 만듭니다. 그래야 일자로 보입니다. 예, 실제로. 그래서 그런 몇 가지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기둥을 끝으로 가서 기둥을 좀 더 붙인다든지 서로 이런 것들 이런 기법을 통해서 원하는 건 뭐냐? 정확하게 똑같은 형태로 보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아니잖아.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 왜곡을 더 강조를 합니다. 네모로 보이게 하지 않고 저쪽은 처마가 처질 것 같아 올라간 것처럼 보니까 약간 밑으로 이렇게 살짝 밑으로 내려서 일자로 보이겠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더 올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직선 아니야 확 휘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일자가 아닙니다. 한번 다음에 가서 사찰에 가서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건물들은 오래되고 좋은 건물입니다. 대충 지은 건물들은 이렇게 안 합니다. 여기 끝에는 살짝 탁 올립니다. 예. 여기는 일자로 쭉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탁 올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붕을 끝을 이렇게 살짝 날렵하게 만들어주죠. 아니, 우리가 아까 말한 안곡을 이렇게 과하게 탁 주는데 이렇게 할 정도면 이건 어마어마한 건물입니다. 이건 제가 보기 모르시는 건물입니다. 예. 이렇게 합니다. 예, 지금은.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용어로 뭐냐? 귀소순이라고. 귀 쪽을 올린다고 해서 귀소순이라고. 그래서 지붕이 날렵하게 이렇게 보이게끔 이렇게 해주고요. 안솔림은 뭐냐면 여기 지금 제가 여기 보면 여기 노란선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요게 원래 수직선입니다. 요거는 뭐냐? 지금 기둥의 원래 선. 이게 그럼 건물이 기울었네가 아니고 기울인 겁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모아서 요 끝에서 보았을 때 저쪽에 있는 모서리가 이렇게 벌어진 것처럼 안 보이기 위해서 왜곡을 한 겁니다. 일부러 이렇게 모았어요. 그리스는 간격을 이렇게 줄여서 만들었고 우리는 기둥을 살짝 이렇게 기울인 거예요. 근데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만 기운 게 아니고 안쪽으로도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45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시각적으로도 왜곡을 잡아주고 또 두 번째로 구조적으로도 더 안전합니다. 안쪽으로 약간 모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보다는 안쪽으로 살짝 모아져 있는 게 하중을 받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안솔림을 주고 끝에는 귀소선을 주어서 좀 더 예쁜 곡선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곡선으로 우리는 착시를 과장해서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 이 안곡 나오네요, 그죠? 예. 안곡을 만든다는 거죠. 안곡. 예. 그리고 안나비 여기 안쪽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붕이 그려집니다. 이게 이제 밑에서 지붕이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사방이 들어가 있죠. 이걸 우리가 안허리라고. 요게 안곡입니다. 안곡.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곡선을 과장해서 만들어서 아름답게 만들고 서양 건축에서는 곡선을 보정해서 직선처럼 반드시 보이도록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혹자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그럼 왜 그리스 건물은 왜 그렇게까지 집착을 해서 했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첫 번째로는 신전이기도 하지만 그리스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저 지중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좋은 거죠, 거기는. 예. 그래서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춥거나 더워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그냥 뭐 팬티만 입고 이렇게 햇빛 쬐면서 그렇게 지내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그때는 그렇게 지냈을 거 아닙니까? 건물을 사용한다는 개념보다는 밖에서 보는 약간 조각품 같은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았을 때 되게 아름답게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그리스가 더 그렇죠. 왜? 신을 모시는 신전이 중심으로 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거기 이 두 개가 결합이 되는 거죠. 밖에서 보았을 때 아름답고 신을 모시는 곳이니까 훨씬 확실하게 완벽한 형태의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욕심. 그러니까 기구적인 조건 그리고 건물의 기능적인 조건 이 두 개가 붙어서 이런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혹시 파르테논 여기 파르테논 신전인데 파르테논 신전을 가보시면 제 말이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육면체처럼 보이려고 되게 노력했다라고 그런 개념 가지고 한번 보시면 조금 그런 그것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여기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복잡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진주에 있는 청곡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청곡사 대웅절인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제가 이제 17세기 이후에 우리나라 사찰들이 대웅전이 다 새로 지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또 잘 지은 건물이 있을 것이고 잘 못 지은 건물이 있겠죠. 그러면 잘 지은 건물들은 어쨌든 지금 어떻게 보면 뭐 국보나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을 것이고 뭐 지정이 안 된 건물들은 좀 떨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제일 편하긴 합니다. 그럼 뭐가 잘 지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그 중에 하나로 이거는 그냥 아주 단편적인 겁니다. 하나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둥 위에 포가 있고 기둥 위에 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이렇게 포가 있죠. 그래서 다 포개입니다. 포가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주르륵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 이렇게 칸이 있고 여기 이제 대웅전이라 적혀 있는 거고 여기 측면에 칸이 있습니다. 여기 이거 기둥과 기둥 사이를 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100칸집이 한 99칸집이라는 게 기둥과 기둥 사이를 우리가 칸이라고 하는데 가운데 문을 열면 누가 있습니까? 부처님 있잖아요. 부처님이 있는 칸은 어칸이라고 해가지고 옆에 있는 100칸보다 넓습니다. 칸이 더 넓어요. 여기 길이가 여기 길이보다 넓습니다. 그러면 그래 뭐 넓게 만들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가 하나가 발생합니다. 뭐가 문제가 발생하느냐? 다 포기해서 기둥 위에 전차를 이렇게 공포를 올리는데 여기는 넓고 여기는 좁으니까 여기에 있는 공포하고 공포 사이에 이 간격이 차이가 있죠.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 부처님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포와 포 사이에 있는 벽이라고 해서 포벽이라고 부르는데 포벽이 생긴 모양이 우리가 공포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는 공간이 그냥 삼각형이 남는 거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그래서 그 삼각형이 정말 절묘하게도 부처님 앉아있는 모습을 그리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 앉아있는 모습을 이렇게 다 그려놓거든요. 위에 좁빗한 부분에 머리하고 광배 있고 이렇게 가부장 틀고 있는 자세를 이제 그리게 되는데, 그럼 딱 삼각형인데, 여기하고 여기가 크기가 다르니까, 요 포벽의 크기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숫자로 나누면, 여기가 만약에 3m고 여기가 6m면은, 여기는 1m 간격이, 3개면 1m 간격이, 여기 2m 간격이 되잖아요. 그럼 공포의 크기는 다 똑같으니까, 포벽의 크기가 달라져요. 그럼 포벽의 크기 달리면 그게 뭐 어때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눈에 거슬립니다. 쭉 가다가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갈색이 떨어지는 거죠. 화장을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막 그려놨는데 본판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보기가 되게 싫어요. 거기다가 여기 부처님까지 그려놓으니까 사람들 눈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눈이 들어오는 저 포백의 모양이 어디가 차이가 나냐면은 여기는 비슷한데 여기 위에 여기 머리가 크기가 달라져요. 이게 넓은 것도 있고 좁은 것도 넓은 것도 좁은 것도 이게 되거든요. 이게 아마 그때 목수들이 너무 신경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포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요 공포의 부재를 키우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공포들은 여기에 있는 공포보다 크기가 큽니다. 조금 더 커요. 근데 이 친구 요쪽과 요쪽을 공유하는 요 공포는 넓은 쪽도 있고 좁은 쪽도 있잖아요. 크기가 달라요. 이렇게 조금 차이 납니다. 진짜 조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렇습니다. 목수가 있습니다. 여기 목수 한 명이 짓는 게 아니잖아요. 수십 명이 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목수가 이제 자기 밑에 있는 목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너 이 크기의 천차 100개 만들어 깎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못 시키는 거죠. 가운데 계속 왼쪽 오른쪽 이렇게 100개 이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30명, 10명한테 요거 이게 100개 정도가 아니거든요. 몇백 개 들어가거든요. 요거 300개. 뭐 10명에서 그럼 30개씩 우리 깎으면 되긴 한데 니는 요게 얼마, 요게 몇 분 이렇게 차이 나게, 니는 요게 5개. 니는 요게 이렇게 또 요게 이렇게 이거 차이 나게 또 위에 또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계속 있거든요. 위로 계속 올라가거든요. 또 요 몇 개, 니 몇 개. 전부 일일이 설명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지 않습니까? 공장 돌리듯이 나무를 깎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하나하나 일일이 가르쳐서 어떻게 깎아라, 이거 몇 개, 계속 대목이 확인하면서 해야 돼요. 돈 드는 일입니다. 청곡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안 보이는 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다는 거죠. 왜? 부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네. 내가 시주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너가 집 이렇게 지어갖고 이 꼴배기 실을 만들어 나 안 한다. 내 시주하고 내 쌀 300씩 해주라. 어떡할 겁니까? 그죠? 예. 불공을 드리는 심정으로 이렇게 첨차 하나하나 다 깎았을 겁니다. 예.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장인들이 돌아가시고 그만한 이제 불교에 대한 그런 애착이 없어지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절에 가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런 건물들이 이런 대형전이 있습니다. 정 안 든다. 뭔가 민민하다. 느낌이 썩 없다. 그런 것들은 거의 이런 거 없이 그냥 일괄로 깎았다 보시면 됩니다. 예. 똑같이 깎아놨어요. 예. 그 차이가 이런 조그마한 디테일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결과물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 사찰에 나와서 보실 때 저 포벽 저거 여기하고 저 가운데 하고 옆에 하고 포벽의 머리의 크기가 다르네? 그러면 이 첨차의 크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첨차의 크기가 다 똑같으면은 여기는 넓어질 거고 포벽이 여기는 좁아지겠죠. 예.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눈이 생기면 참 좋겠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남사마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 몇 시간 얼마쯤 남았을까요? 지금 22분 남았어요. 예. 거의 뭐 잘 왔네요. 예. 그래서 남사마을은 이제 저희가 이제 경남에서 우리가 가볼 만한 마을을 몇 개를 꼽으라 하면 이제 제일 첫 번째가 이제 함양에 있는 지곡 마을입니다. 예. 그 일두 정여창 고택이 있는 지곡 마을을 이제 가장 첫 손에 꼽고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남사 마을을 꼽는 것 같습니다. 두 마을은 큰 차이가.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뜨는 이제 진주의 지수, 예, 부자 마을이라 해가지고 뜨는 동네가 있죠. 그 세 개가 각각 그 마을이 만들어진 시기가 다릅니다. 지곡 마을은 조선 초기부터 있었던 마을이고요. 그죠? 정진상 선생이 조선 초기 때 사람이니까요. 여기 남사 마을은 이제 17, 18세기 조선 시대 후기 이제 상인들이 임진왜란 이후에 상인들이 이제 권력을 이제 경제적인 이제 이런 기반들이 마련되면서 본인들이 어느 정도 이제 사회적인 지위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 구성된 혼합된 시종 마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지곡은 완전히 전통적인 그 양반가를 중심으로 한 집이 있고 그 주변에 이제 그 분들을 모시고 살았던 분들이 주변에 마을을 이루면서 살았던 마을이라고 본다면 여기는 내 좀 사는데 이제 내 좀 돈 좀 벌었는데 내 좀 여기 좀 그래도 내 뭐 좀 하는데 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17, 18세기 생기면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좀 모이면서 살게 된 마을인 것 같아요. 지수 마을은 그보다 또 훨씬 뒤죠. 그러니까 18세기 후반, 19세기 초반에 이제 그 동네에서 진짜 말 그대로 이제 돈을 좀 버신 분들이 모여서 이제 생겨난 마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건축적인 이제 제가 전통 건축을 보는 입장에서 그래서 여기를 가보면 그런 특징들이 치곡마을하고 조금 다른 모습이 조금은 저는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산 예담촌 같은 경우는 예담촌이잖아요. 예담촌의 이름의 어원을 아십니까? 혹시 왜 예담촌이라고 지었는지? 예스러운 담장? 예, 담장이 예쁘다. 그래서 예스러운 담장들이 많다 해서 담장을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되게 독특하게 담장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담장이 너무 예뻐서. 그런 곳이 의령에 하나 더 있거든요. 의령에도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도 담장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는 담장을 함부로 손을 못 대면 여기도 마찬가지고. 예, 수리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담장. 근데 여기는 왜 담장이 아름답냐면 1차적으로 담장이 높아요.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담장이 지공 마을에 비해서 높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담장 얘기 우리가 그 양반 집이나 뭐 옛날 한옥이나 생각해 보면 왜 나무가 이렇게 감나무가 이렇게 담장 넘어가지고 이렇게 길 밖으로 나와 있고 뭐 따먹고 뭐 이렇게 담장 아래에서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우리가 떠올리게 되잖아요. 여기는 그럴 수가 없어요. 가보시면 담장이 엄청 높습니다. 담장이 높은 거는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싶다라는 게 1차적인 목적이겠죠. 예. 그리고 그 담장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그 길이 어떻게 보면 예뻐진 거죠. 폐쇄성을 가지게 되면서 이게 확 트여 있지 않고 시각이 이렇게 길이 담장이 이렇게 우리 시야를 막으면서 그 길이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건물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길이 눈에 보이게 되고 그러니까 그 길이 예쁘고 그러니까 문화재로 지정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담장의 높이가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담장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그 집의 사생활 보호는 아마 높아졌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저희들이 추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아마 그때 그 시대에 여기에서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목적이 좀 거기에 담겨있지 않겠는가 라고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좀 재밌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안에 이제 그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몇 개의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들에 하나하나 뭐 이게 어떤 특징이 있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옥이라는 것이 살림집이라는 것이 그 건물 자체로 굉장한 뭐 어떤 건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쭉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기단에서부터 지붕까지 또 구조 또 뭐 재료 뭐 마당 대청 뭐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면서 비슷비슷한 집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집들을 우리가 가서 보시면서 하는 마을을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남사마을은 이제 앞쪽으로 강이 흐르고 뒤에 산이 있는 배산 형수를 딱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또 그 강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땅이 이렇게 반월형의 모양으로 땅이 생겼습니다. 마을이. 그래서 그 마을의 모습이 반월의 모습이라고 해가지고 이 달이라는 게 반월이라는 것은 아직 차지도 기울지도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도 안 되고 왜냐면 차면 다시 기울게 되니까 기울어도 안 되고 그래서 꼭 반월의 모양을 그 기운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뭐 어디 부분을 채우지 않고 비워둔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안에서는 전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풍수하고 조금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옛날에 갔을 때도 어떤 말씀들을 하시냐면 우리는 우물 뚫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반월이라는 모습이 마치 또 배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행주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형이라고 해가지고 배에는 구멍을 뚫으면 배가 가라앉으니까 우물을 뚫는 걸 굉장히 극도로 조심스러워했다. 또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앞에 물이 흐르니까 그게 가능한 얘기지. 물이 없는데 우리가 뭐 반월형이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겠죠. 어쨌든 이제 그런 재미난 얘기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암수 쌍용 형국이라고 해서 요렇게 이제 좌청룡 우백호처럼 이렇게 산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그게 꼭 마치 용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모여 있는 것 같다 해서 이게 좀 뭐 복도 많고 다산도 할 수 있는 그런 동네다. 뭐 이렇게 해서 동네의 기운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죠. 거기에서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강이 흐르고 뭐 하회마을하고 거의 저는 거의 똑같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넓은 이제 땅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경제적인 어떤 원천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산이 이렇게 병풍처럼 둘러주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제 뭐 모르긴 몰라도 좋은 집들은 이제 여기 안쪽에 그죠? 이런 데 있었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대청이나 이렇게 높은 사랑채 이제 누에 앉아서 누마루에 앉아서 이제 밑에 하여들이 일하는 거 이런 걸 감시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겠죠. 근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저는 그 담장이 높았던 게 확실하게 프라이버시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님들을 맞이하는 사랑채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외부에 노출시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 마을을 좀 독특한 어떤 모습을 만드는데 좀 일조를 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들고 또 뭐 여러 성씨가 같이 살다 보니까 우리 집이 더 큰데? 뭐 우리 집이 담장이 더 높은데? 뭐 이랬을 수도 있죠. 그건 알 수가 없죠. 예.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담장의 높이나 그런 규모는 아니다. 예, 그래서 좀 재밌는 부분이 있다. 예, 그래서 자꾸 여러 가지 해석을 좀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이시고가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이제 여기는 이제 그냥 딱 보는 순간 우리가 이거 뭐 안채구나, 그죠? 여기가 창고니까. 예. 창고 옆에 안채가 당연히 안채 옆에 창고가 있어야 이렇게 곳간에서 뭘 가져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곳간채는 요 지붕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게 우진각 지붕입니다. 예, 우진각 지붕이고요. 요게 이제 팔짝 지붕이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기단을 높게 하고 요렇게 이제 안채가 높게 이렇게 만들어져 이렇게 높이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그 곡간채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이제 벽을 탄벽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공기가 쉽게 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또 마당은 네모나고 안에 정원은 동그랗게 해가지고 뭐 이게 뭐 그런 음량의 조화를 뭐 꾀한다 뭐 이런 사실 저는 이게 맞나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마당은 이렇게 하는 건 잘 없습니다. 잘 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한쪽에 이렇게 몰아서 거기다가 방지 혹은 연지라고 해가지고 조그마한 못을 이렇게 만들고요. 그 못에다가 이제 뭐 조그마한 뭐 이렇게 산을 뭐 석가산이라고 조그마한 산을 만든다든지 뭐 아니면 연꽃 정도를 띄워서 그 앞에 있는 누마루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정도지 이렇게까지 이렇게 음량의 조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않는 이런 것도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최시고가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사랑채거든요. 앞에 딱 마당을 두고 요렇게 이제 띄워져 있고 이렇게 난간이 있는 걸 우리가 누마루라고 하거든요. 예, 누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띄워져 있는 곳, 그런 건물을 우리가 누라고 하는데, 이 누로 만든 마루다 해서 누마루인데, 요런데 여기에서 이제 남자 주인이 앉아가지고 손님들 맞이도 하고, 그러면서 이 앞에 있는 정원을 바라보면서 얘기도 하고, 시도 쓰고, 이제 그렇게 하는 공간인 거죠. 그리고 이제 요쪽으로 이제 안채로 들어가는 이제 공간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딱 보면 안채가 바로 안 보입니다. 벽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게 지수 마을로 가면 조금 좋은 허성구 고가나 이런 데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채하고 이렇게 밖에서 보았을 때는 위에서 보았을 때는 미음자인데, 그러니까 안채가 있고 사랑채 있고 곡간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렇게 바로 들어가서 보이진 않고 여기 벽을 살짝 만들어서 어쨌든 하고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남부지방 한옥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입자로 되어 있는 건물들을 이렇게 배치를 통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니은자, 미음자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형식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북부지방은 또 겹집이라고 해서 방을 이렇게 밭전자로 붙이니까 이런 집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부지방에 격식이 있는 집에서만 나타나는 어떤 그 남녀를 구별하기 위한 공간을 구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재밌다. 그래서 가서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식입니다. 제식.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뒤쪽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냥 뭐 시간 내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설화로 임진왜란때 뭐 이순신 장군이 여기에 뭐 오셨다고 하는데 건물은 1857년이 됐지.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건물이 있었겠죠. 어떤 집이 있었고 그 집이 이제 임진왜란 때 불탔을 거고, 그래서 이제 제시를 짓는데 그 옛날 그 장소가 옛날에 이순신 장군님이 왔던 그 묵었던 집인데 그 자리에다가 내를 모시주라, 내 신의를 좀 거기서 제사를 좀 지내라 하셨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남아 있는 장소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담장입니다. 이 보시면 엄청 높죠. 그러니까 교류가 안 되잖아요. 이 집하고 이 집이 서로 교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의문인 거죠. 우리나라 집에서 이렇게까지 담장이 높게 진 데는 저는 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얘기를 좀 우리가 이렇게 뭔가 옛날 사람들의 생각을 좀 이렇게 읽어보고 싶은 궁금증을 유발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 공간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쪽으로 시야를 양쪽으로 차단하다 보니까 결국 사람 눈에 보이는 거는 요 길밖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이 아름다워 보이고 그 끝에 가고 싶어지고 뭐 그런 건축적인 기법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우리 한옥 마을만의 그런 골목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말이 좀 길고 좀 빨랐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하면 좀 마이크.
마이크 쓰세요. 아니 마이크 쓰셔야지. 예, 우리나라 최고의 한옥 전문가로부터의 강의 들으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녁에 전어를 먹자는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유혹을 물리치고 온 걸 보람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날카로운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얼마 전에 우리 YMCA 시민사업위원회에서 그 하동에 있는 화사별서를 다녀왔습니다. 그 이제 그 지금 띄워 주실 건데요. 그 별장 한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복원 리모델링 중이던데 그 화사별서가 설명을 후손으로부터 들어가지고 너무 좀 과장되게 그 가치를 높여가는 것 같아서 오늘 선생님을 통해서 화사별서의 그 가치에 대해서 한번 객관적으로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역에 있는 창원에서 우리가 가장 가볼 만한 한옥을 선생님께서 추천하신다면 어디를 하실 건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원에는 한옥이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볼 만한 한옥이 없는데 근대 한옥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김종육. 예, 맞습니다. 거기 한번 들어가실 수 있으면 거기 한번 가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소다동에. 예, 소담동에. 예, 맞. 김종영 생각.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생각합니다. 거기가 이제 왜 가보시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한옥이 아니고 거기는 이제 근대기 한옥이라고 해서 일본 기술이 접목이 된 한옥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새롭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고 좀 약간 일본스럽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일본적인 느낌은 이제 디테일한 부분, 이제 막 장문이라든지 뭐 그런 장식적인 부분에서 일본식스러운 이제 그런 게 있지만 전체적인 구성은 뭐 한옥의 구성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 한번 가보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리고 거기에 또 얽혀 있는 그 동요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울긋불긋 꽃대골의 노래의 장소였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또 그 앞에 또 가보시면 또 2층짜리 누각으로 된 또 집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집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집을 제가 올